그럼 일본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일본이요 예전에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거든요. 1970년대 80년대 일본이 전체 시총의 무려 50%, 전 세계 시총의 무려 50%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이 GDP의 무려 2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일본이 전 세계 50대 기업 중에 25개 기업이 전 세계 상위 50개 기업 중에 25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잘 나가고 있을 때였는데 이때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기 패권에 도전하니까.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프라자 합의를 했는데 프라자 합의한 이후에 일본이 이제 저성장으로 빠집니다. 성장, 아까 룰에서 보셨지만 GDP 성장률이 낮으면 물가도 낮고요. 그래서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무려 거의 30년이 넘게 지금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예. 금리가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면 금리가 제로면 대출 금리도 매우 낮고 예금금리도 낮기 때문에 자국에 투자 안 하겠죠. 그럼 해외에다 투자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때부터 해외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돈이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갔던 일본이 그 많은 돈을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투자된 자금이 전 세계로 모두 다 퍼져 있는 거죠. 특히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면 와타나베 부인이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저금리에 일본 돈을 빼가지고 그다음에 해외로 투자하는 주로 이제 주부들 이런 분들을 그냥 와타나베 부인 이렇게 막 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때는 활성화돼 있었고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금리 차가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이요.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에도 CPI 그다음에 수입 물가 역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계속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는 낮지만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 채권 금리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금리가 이게 만약에 줄어들면 자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BOJ가 그냥 자기도 금리 올리기 싫은데 굳이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은 내리고 있죠. 우리나라도 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금리 차가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죠. 해외 투자 매력도가. 그럼 그 돈이 다시 일본으로 갈 수 있다. 대신 빠져나갈 때는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게 문제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이유가 좀 있어요. 이거는. 자,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고 일본은 자, 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있죠. 인상하는 기조고 보시면은 최근에 일본의 임금 상승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도 많고 물가도 올라오겠죠. 자, 그다음에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사실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펼치려고 해요. 확장 재정 펼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풀려고 합니다.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막 풀려고 해요. 근데 위에다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매파적입니다. 매우 매파적이고 이분이 원래 매파입니다. 매파이기도 하고요. 일단 긴축 통화 정책을 원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지금 정책이 충돌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엔화가 급격하게 엔저가 됐어요. 왜냐하면 확장 재정이 있으면 돈을 풀기 때문에 일본 엔화를 풀어버리면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일본 엔화하고 동조화됐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일본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 위에다가 총재가 만약에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을 올려버리면 다시 엔화가 떨어진 엔화를 다시 돌릴 수 있다.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부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엔화가 동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안정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일본의 현재 중앙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본의 재정 부채가 너무 많아요.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는 없다. 다만 올리는 기조에서 약간 천천히 이렇게 스티프닝하게 플래티닝하게 쭉 올릴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환율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는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19일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바로 키워드 브리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일령으로 잡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반사 이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중국에서는요, 일본 여행 자제령이 있다 보니까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식품, 관광, 백화점 기대되는 업종이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도 있겠고요. 자, 김정철 관제사, 저희는 오늘 어느 쪽 한번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은 포인트는 약간 감성적인 포인트입니다. 감성적인 포인트. 이거 뭐냐면 감성 포인트를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일령 관련주 오늘 일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일본 특별히 싫어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일본 포인트를 얘기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영향권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업종도 많고 지금 오늘 또 한일령 관련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 여행 관련주들 이게 여행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슈가 된 게 거의 몇 년 만인가 싶을 정도로 여행 관련주들이 내내 안 좋았다가 이 한일령 관련주 때문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하나 생겼는데 오늘 생겼어요. 오늘 생겼는데 이제 일본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중국으로 한번 넘어간답니다. 넘어가서 어떻게든 이걸 잘 해결해 보려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의 예상은요 쉽지 않다. 절대 이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서로 원하고 있다. 이 싸움을 서로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간다고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한일령 관련주도 우리가 계속 좀 보셔야 되는데 포인트로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전개 과정을 먼저 한번 보세요. 전개 과정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올해 중국이요. 올해 중일전쟁 종전 80주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80주년 된 겁니다. 반일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조성이 됐어요. 심지어 여름에 난징 대학살을 주제로 관련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노렸어요. 왜 노렸냐.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그런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서서히 시동 키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카시사나 일본 총리가 기름을 그냥 확 부어준 거죠. 기름 부어줘가지고 서로 그냥 목적 한 발 거의 다 이룬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 다카시 총리도요 취임 이후에 이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요 발언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건데 사실 징조는 있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 두 분이 정상회담을 했는데 불과 30분 만에 끝났어요. 우리는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는 1시간 반 넘게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래서 30분 만에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그냥 각자 할 말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분위기 안 좋았죠. 안 좋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 말을 한마디 더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 난리가 났는데 다카시 사나이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초반 지지율 잡으려고 했던 건데 실제로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지금 신임 총리 중에 지지율이 거의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으로 현재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지지율이 높은 상태인데 자 이후로 이제 양국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설전을 벌였고 심지어 이제 여기서 방송에서 차마 얘기하기 힘든 그런 정도의 설전, 이 정도를 외교 수사로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이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수산물 수입 금지 해버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다시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갔더니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이거든요. 여기가 중국, 여기가 일본입니다. 자, 근데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생긴 상태고 중국은 화가 난 상태. 이런 상태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화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느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단 이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일본 모두 정부 지지율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이거 일본에서는 다카시 사나이 총리나 자민당이나 일본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미국이 지원 사격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히려 일본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일본 지금 거의 이제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물론 중간에 어느 정도 봉합되는 국면은 오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크게 큰 기류를 변화하지 못한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는 여행, 카지노, 호텔, 주로 인바운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업종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일, 그러니까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 비중 보면 중국이 24%로 거의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21%인데 우리나라 참 많이 놀러 가시네요. 자, 그다음에 자, 2차적으로 우리가 좀 보는 거는 엔터나 수산물, 히토류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문제는 엔터는 근데 우리나라의 엔터에 이제 보이그룹, 걸그룹 분들이 중간에 이제 일본 멤버들 껴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일본 중국 멤버들이 껴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수혜는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많고요. 수산물이나 히토류는 약간 기술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랑 공작기까지 지금 확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쪽 보시면요. 자,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었는데 저도 관광 트렌드 소비 트렌드 다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이화영 MC는 혹시 네. 그 최근에 여행 가서 면세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 가보셨어요? 저 일본 갔었어요. 아, 면세점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면세점 잠깐 갔다 잠깐 왔어요. 갔죠? 잠깐 요즘 면세점 거의 안 갑니다. 네. 요즘에는 물건을 소비하는 트렌드보다 감성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훨씬 더 커요. 오. 그래서 면세점이 잘 안 돼요. 네, 지금 있는 면세점도 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경험의 소비에 상당히 좀 많은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량 순위를 보니까 더현대 서울. 여기 물건 사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식음료로 유명한 백화점이 현대백화점 그리고 더현대 서울이거든요. 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장식이나 뭐 배경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여기가 지금 1위이고요. 지금 보시면 CJ 올리브영, 신세계백화점 이렇게 쭉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소비 트렌드가 경험과 감성의 소비로 좀 바뀌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성급 호텔이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전혀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었어요.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캐대언 효과까지 더해지면 중국 위의 관광객도 더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호텔 객실 잡기 정말 힘들고 현재 호텔 객실 예약률 90%가 넘습니다. 90%가 넘으면요. 어떤 상태면요. 더 이상 예약이 안 돼요. 왜냐? 이거 10%는 남겨놓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지금 호텔 쪽은 워낙 잘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우리가 약간 일시적인 급등락하는 그냥 기술적 흐름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 안 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수산물하고 같이 이제 이걸 수입하거나 그러진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산물이 겹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확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일본 같은 경우 중국 반도체 소재를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자, 일본은 따로 카드가 없다 보니까 그래 반도체 소재 중국에 너희 수출 안 할게 라고 한 상태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2019년에 있었던 일본 소재 수출 규제 그 타이밍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 보시면은 전기 장비랑 기계, 그다음 화학 물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반도체 소재입니다. 그리고 전기 장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반도체 관련 쪽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 오히려 수혜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반사수혜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 화학까지도 우리가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은 GSPNL인데요. GSPNL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호텔 하고 있고요. 지금 파르나스 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 이렇게 삼성동에 하고 있는 회사인데,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일령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인데 다시 지금 살짝 조정받고 다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이 성장형 가치 투자 기준상에서 GSPNL은 어떤 얘기냐면요.
만약에 한일령이 중도에 끝났다 하더라도 봉합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화될 것 같지만 중간에 또 우여곡절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GSPNL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캐리어 때문에 현재 워낙에 지금 현재 예약률이 높기 때문에 호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보시면은 자, 이 종목 이제 동지 세미캠입니다.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우리 이항엽 씨가 소개해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소재 관련주입니다. 소재 관련주인데 이제 일본이 수출 안 하면 결국 여기서 사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성장 가치 투자의 기준선으로 봤을 때 현재 상승 고도에 딱 올라타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고도 올라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이게 성장 가치 투자로 안전 항로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지금 단기 순이익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2조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가 확산되면은 이게 1,300억 이상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저평가 국면으로 다시 저평가 국면으로 갑니다. 그럼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참고해 보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바로 로봇 자동차 투자 포인트 공부해 보도록 하죠. 최근 로봇 계속해서 시세를 내줘서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 되고요. 자동차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었겠죠. 사실 언제나 이 관세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못 움직였고 기대감은 컸지만 항상 아쉬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더 기대를 가져도 돼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자, 관제사 저희 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로봇이 최근에 막 이슈가 됐는데 자동차도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개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과 자동차는 하나다. 오늘부터 제가 만든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 키워드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가 도대체 로봇을 왜 할까를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자동차 상황만 얘기 드리자면요.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수요 정체였다가 이게 조금 해소되고 있어요. 그 다음 11월에 관세 소급 적용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특히 현대차만 따지고 보면요. 2조 원을 하나로 2조 원을 절약을 한 겁니다. 관세로. 그 다음에 11월 자동차 판매를 보시면은 미국은 오히려 늘었어요. 예, 관세 맞았는데 미국은 늘었고요. 반면에 이제 내수랑 글로벌이 조금 밀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자동차는 선방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로봇하고 자동차가 하나가 되는 이 시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많은 성장을 거두고 있는 상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실제로 판매가 됐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래서 지금 너튜브나 이런 데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움직이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비용 낮추는 게 포인트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이 좀 석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좀 보시면은 로봇과 자동차를 하나로 묶으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자동차 회사죠. 전기차 회사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하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이거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인수해가지고 만든 전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회사가 아틀라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고 거기서 나온 모델이 아틀라스인데 자, 보시면 자동차에 사실은 자율주행을 더해버리면 그게 로봇입니다. 실제로 로봇과 자동차는요, 약 70%가 동일합니다. 제조 공정이 동일해요. 실제로 테슬라, 현대차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최근에 엄청 유명한 로봇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어요. 전기차 회사인데 샤오펑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유비테크까지 최근에 합류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 플러스 자동차까지 엮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앞으로 발생될 로봇 모멘텀이 뭐뭐 있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현재 CS2025가 내년에 있어요. 내년에 있고요. 2026이겠죠. 2026. 그 다음에 내년 1월, 2월에 옵티머스가 추가로 또 공개가 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CS와 내년 테슬라 옵티머스 공개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좀 이런 종목들을 여기 로봇과 자동차에 엮이는 섹터를 같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이는데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한 게 어제인데 마치 오늘 예견했듯이 갑자기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자동차와 연관된 로봇 관련주들 역시 실적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나온 상승 가치 투자 기준에 있는 적합한 종목은 어떤 게 있냐면 링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링크 솔루션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막 상승 고도를 돌파하자마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사실 로봇과 자동차를 모두 다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가지고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제조 설비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 HL만도인데요. HL만도는 정말 최근 주가 상승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성장형 가치 투자의 기준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 부분은 실적이 당기순이익이 1,700억인데 아직도 현재 저평가 수준이다 라는 거. 지금까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HL만도도 보통 자동차 부품사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로봇 액추에이터를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로봇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제사, 오늘의 최적 항로 종목은 어떤 섹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로봇과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같이 섞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보시면은, 로봇 관련주 중에 이 정도면 많이 안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안 오를 것도 있지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분야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현재 소프트웨어 전문이에요. 근데 이게 AI 소프트웨어입니다. AI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로봇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는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근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왜 성장형 가치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냐면요. 이 회사가 현재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만도, 현대모비스. 우리나라의 가장 굵직굵직한 모든 회사들을 거의 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최근에도 수주가 하나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쿠팡이랑도 또 수주가 또 나왔고 물류 자동화의 소프트웨어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교집합과 같이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 최적 항로 종목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관제사의 시선으로 공부 잘 해보고 왔고요. 자, 이럴 때는 관련한 종목을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한번 배정해보고 싶다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멘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는 관제사가 핵심 종목, 그러니까 최적 항로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아래쪽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해 주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참여하셔서 핵심 기업도 즐겁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뭘 챙겨가실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최적 항로 종목처럼 저희가 기분 좋게 핵심 종목 챙겨드릴 거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김정철 관제사가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